다 만든 이후에도 이제 감상용이나 혹은 뭐 장식용으로도 또 다른 활용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그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완성도가 낮아서 보기 싫어진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활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을 충분히 풍부하게 즐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밖에 즐기는 꼴이 되니까 이제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또 습관을 잘 들여서 좀 도색 이전에 이런 가조립이나 혹은 조립 단계에서도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번과 6번에서 이제 다리 부분이 각 위치별로 제대로 이렇게 조립이 되었다면 이제 허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이제 아래쪽은 이제 되는 거고, 허리는 지금 설명서상으로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네요. 다만 요 그러니까 십자 어떤 조인트라고 할까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부러지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파츠들이 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힘을 많이 주면서 이쪽에 꽂게 되면은 각도의 문제나 힘 조절 잘못해서 이게 뒤틀릴 수 있거든요.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업할 때 힘 조절을 주의하고 각도를 잘 맞춰서 해주는 게 그 어떤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워브레이브 혹은 칸다 마코토 머리 조형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만들어 놓고 보셔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어떤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이 파워브레이브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포션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머리 조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팔 방식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어떤 움직임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단순히 포리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관절이. 제가 칸담에 그러니까 건프라류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런 용어들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중 구조 형태를 취해서 80년대 당시에도 이 팔 어깨 어떤 포징의 자유도를 좀 넓힌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번 단계까지 왔는데 8번까지의 단계를 거쳤다면은 8번 응선 혹은 9번 응선 이상 넘은 거야 되겠죠. 여기까지 실수 없이, 그리고 접착제의 남용이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표면을 더럽힌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 작업자의 조립 실력은 중상급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적절한 가이드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냅키트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예로 들면 이제 롱테이크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국 영화에서도 그런 뭐 명장면들을 이렇게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하는 어떤 명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고전 건담파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유와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테이크 혹은 롱테이크로 쭉 이렇게 실수 없이 왔다면은 실력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백팩은 이게 건담류의 어떤 프라모델류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뭐 벤신제트 건담도 그렇고 뭐
더블제트 컨담도 그렇고, 이 백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뒤쪽이 무게 중심이나 뭐 이렇게 허전함이 있냐 없냐를 가루는 어떤 파츠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물론 어떤 설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부스터 같은 게 있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완성했을 때 그런 조형미 측면에서도 중요한 그 백팩이나 백박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10번 파츠가 이 한국 로봇프라에서 최초로 도입됐던 가동식 손 파츠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그 봤던 금속 샤프트 파츠가 여기 보이시죠? 80년대 저도 조립할 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신기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팔 하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별도 파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 파츠로 되어 있고, 또 튼튼한 금속 샤프트, 철심의 이런 각각의 손가락 파츠들이 완성도 있게 탄탄하게 이렇게 결합되는 게 어떤 깊은 인상을 소년의 마음에 주었던 거로 이렇게 활성되거든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 칸다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혹은 바우 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항상 어떤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떠올릴 때 아주 놀라운 부분이었고, 혁신이었고, 뭐 이 자체가 진보의 일부분이었으니까. 이제 개별 파츠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파츠 묶음들을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라인에서. 그래서 자동차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조립 프라모델처럼 이제 각 파츠들의 조합이 이제 완성됐을 때 이제 완성차가 되는 건데, 실제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유튜버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그런 파츠들을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든다기보다는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츠들을 조립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듈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부터 계기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듈라가 되고, 또 엔진과 또 그 방열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발전 모터 이런 게 또 하나의 세트 덩어리로 모듈화가 되어 있고, 또 핸들과 조향장치 부분에 되는 파츠들이 모듈화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부품들의 조합의 모듈들을 합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하는 게 이제 자동차의 어떤 생산 과정이듯이, 이 칸담 로보트의 어떤 우리 제작 방식도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서 0%에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요런 부품의 덩어리들, 즉 모듈들을 만든 이후에 그 모듈을 합치는 방식으로 로봇 프라모델이 완성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건 거의 뭐 자동차 생산 과정과 뭐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프라모델을 좋아하고, 또 이런 모형킷에 심취해 있는 그런 소년들이 자라나게 될 때, 그런 뭐 자동차 생산 과정이든 아니면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든 그 이해도나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은 더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요즘도 이렇게 건프라들이 뭐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혹은 뭐 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요런 저렴한 가격에, 물론 요 키트는 절판된 고전 키트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프라모델을 만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여가를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산업 전반이나 사회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라모델이나 건프라는 좋은 취미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브레이버가 이제 각 모듈들이 다 합쳐지고 또 파츠들을 다 모아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도색까지 다 된 부분이고, 요즘은 에나멜 페인트나 뭐 캔스프레이, 심지어 그 에어 브러쉬 같은 것도 크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조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도색까지 더 설정에 부합하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식으로 뭐 커스터마이즈화 하거나 거기에 맞는 도색을 하는 것도 참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네요. 그래서 모형을 아주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츠 가볍게 보고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80년대 아카데미 칸담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파란색을 사출물 색상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뭐 시체말로 혈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좀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좀 늘씬한 로봇들 사이에서 이 컨담 마크2는 혈장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어깨나 이런 종아리 부분이나 다 이렇게 남성미가 풍기듯이 이렇게 근육화되어 있는 걸 이미지화 잘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 조형미가 우수한 머리 부분입니다. 요즘 나오는 건담들은 워낙 또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으니까 이제 내부 프레임 파츠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그 프레임 부분들은 또 이렇게 또 묘사를 해줬네. 이렇게. 색상도 뭐 옛날 구용어로는 흑칠색이라 그러고, 요즘 기준으로는 메탈릭 계열로 이렇게 사출물색을 또 제작해 주었습니다. 예, 예. 놀라운 손가락 파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슴 부위가 되는 부분이죠. 색상이 굉장히 곱네요. 지금 좀 아카데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느낌이어서 조금 날리는 감이 있거든요. 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짙은 파란색이어가지고 더 좀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색상 선택은 아카데미 때보다 더 뭐 좋다고도 보여집니다. 그 설명서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그 유화 호수 같은 효과를 담당하는 고무 튜브입니다. 고무 튜브는 밋밋한 스타일이 아니라 또 세로 줄이 나 있는 방식이네요. 디테일 한 번 더 넣어준 객이네요. 하체와 다리와 요게 색을 일관되게 사출해줘가지고 만든 이후에도 도색을 하지 않더라도 꽤 색감적으로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자가 의도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발바닥 부분도 단순한 반짝임식이 아니라 가동식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리고 발바닥 밑판 부분도 별도 파츠로 되어 있고, 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것이 파워브레이브, 세미나과학의 파워브레이브 제품의 본판이 되는 아카데미제 칸단 마크2 제품입니다. 색상이 꽤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그 제조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기보다는, 뭐 제조사에 제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또 다채로운 게 좀 고가의 제품이라거나 혹은 뭐 구입 예정자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하에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설정과는 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나왔던 아카데미제 칸담들이 흰색, 파랑색, 빨강색을 3색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요 칸담 마커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요 칸담도 그 3색을 잘 또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좀 화려하면서도 이게 중저가의 로봇 프라물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가 로봇 프라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색도 좀 다양하게 써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고전 느낌 물씬 풍기면서 또 화려하고, 사출물의 표면 처리라든지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이게 초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흰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까 캡틴 파워브레이브, 캡틴이 아니라 파워브레이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회색이나 색일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저희 진영과 같이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흰색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나. 그래서 아마 요건 초판은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재판 3판 계속 생산, 어차피 금형이 있으면은 계속 판매되고 수량이 또 다 팔리면은 다시 또 생산해서 또 문방구나 모형점에 또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설정에 근접하는 이렇게 흰색으로 나왔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사출물 색상을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변화를 깨하기도 하고, 또 요 칸단 마크2 아니고 변신 제트 같은 경우에도 초판하고 그 이후에 생산
몰들이 뭐 80년대 제품과 90년대 제품이 기본적인 건 다 같지만은 이 사출물 색상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특징이나 어떤 하나의 그 당시의 뭐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미나 과학의 파워브레이브였고요. 요 제품은 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